쓰지 못한 단 하나의 오프닝. 방송가의 불공정과 비정함에 대하여. 글 이은혜. 펴낸 곳. 꿈꾸는 인생. 가장 빨리 꿈이 풍화되는 곳. 나는 학창 시절에 한 번도 개근상을 받지 못했다. 잔병치레를 가끔 했고 상을 받겠다는 욕망도 없었던 탓이다. 성적도 들쑥날쑥했다. 모의고사는 괜찮게 봤지만 내신은 바닥이었다. 참 다채롭게도 불성실했다. 그렇지만 내게도 아침 일찍부터 눈이 번쩍 뜨이는 등교일이 있었다. 중학생 시절 영화감상부에 가입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클럽 담당 선생님이 우리를 인솔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여주셨다. 한석규 주연의 쉐리도, 로버트 듀발이 나오는 딥 임팩트도 그 시절 단체 관람으로 본 영화들이다. 어려서 엄마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간 기억이 없는 내게 클럽 활동 날은 각별했다. 그날은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에 눈이 뜨였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일어나 교복을 챙겨 입은 뒤 누구보다 빠르게 등교했다. 그때 자각했다. 다채롭게 불성실한 나도 좋아하는 것 앞에서는 부지런해질 수 있구나. 시간이 흘러 사무직을 그만두고 방송작가로 살게 되면서 다시 좋아하는 일에 부지런해지는 감각이 깨어났다. 내 세계는 방송을 중심축으로 돌아갔다. 데일리 라디오를 하니 매일이 마감이었지만 한 번도 지겹지 않았다. 음악 프로그램을 하던 시절엔 방송 1시간 전이라도 눈이나 비가 쏟아지면 PD에게 뛰어가 오프닝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먼저 물었다. 청취자가 보내는 문자에 자동 발송되는 답장 문자의 문구를 고심해서 매일 바꿨다. 답장을 받고 한 사람이라도 기뻐한다면 충분하다 생각했다. 도서관 사서, 대학 행정직원, 기자, 매거진 에디터를 거쳐 드디어 내 일을 찾았으니 진심으로 임하고 싶었다. 당시 주변엔 나 같은 사람이 꽤 있었다. 우리 프로그램의 DJ였던 동갑내기 여자 아나운서도, 매번 다른 효과음을 준비하던 음향감독도 자기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었다. 방송판이 그래서 좋았다. 그곳엔 꿈꾸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긍지가 있었다.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신명이 있었다. 예를 들면 방송을 앞두고 DJ가 몇 번이나 원고에 줄을 그으며 몰입해 읽을 때, 생방송 3초 전에 음향감독이 PD의 손을 집중해서 쳐다보다 큐사인을 받자마자 마이크 버튼을 힘차게 올릴 때, 그런 순간마다 나는 방송이 조금씩 더 좋아졌다. 물론 어디나 그렇듯 일에 진심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타성에 젖어 습관처럼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자리를 갖느냐에 혈안인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의욕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첫 방송을 연출하거나 구성했을 때에는 눈에 총기가 반짝이고 일하는 순간에 가슴이 뛰었을 거다. 그러다 점차 세월과 관성에 서서히 젖어가며 눈빛이 흐리멍덩해졌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시켜서 방송에 뛰어드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송을 업으로 삼는 이들은 곧 방송을 꿈꾸던 이들이다. 가수도 개그맨도 아나운서도 PD도 작가도 마찬가지다. 그렇지 않고서야 21세기의 정글과 다름없는 방송사에 입성할 이유가 없다. 꿈 없이 버티기에 이 업계는 너무 혹독하다. 누군가는 잠을 못 자고, 누군가는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손에 쥔다. 어지간한 결의 없이는 발들이기 쉽지 않은 동네가 방송가다. 그러니 적어도 업계에 진입할 때만큼은 누구나 꿈을 배낭처럼 등 뒤에 메고 온다.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빠른 기간에 꿈이 풍화되는 곳도 방송국이다. 유명한 프로그램의 조연출로 일하던 내 지인은 소원이 6시간 이상 자보는 거라고 했다.
주기적으로 밤샘을 하던 그는 일하다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으면 에스프레소 샷을 4번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수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니 휴가나 휴식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일하던 음향 감독은 해가 바뀌어 연락을 하면 근무처가 바뀌어 있었다. 그가 가는 방송사마다 정규직 대신 2년 단위 비정규직으로만 음향 감독을 뽑기 때문이었다. 방송은 하나의 유기체 같아서 좋은 원고나 DJ의 애드리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신입 작가는 섭외에 열심이고 경력 작가는 능란하게 원고를 써내고 PD는 찰떡 같은 선곡을 하고 DJ는 공감력이 뛰어날 때 프로그램이 매끄럽게 진행된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빛을 보지 못하면 언제나 특정인만 사라진다. 청취율이나 문자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사측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옵션은 DJ 교체다. 방송사는 통상 해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개편을 하는데 DJ들은 매 개편마다 불안에 떤다. 혹시 평소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의 DJ가 6개월 만에 바뀌었을 경우 개편에서 물갈이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DJ가 촬영으로 길게 자리를 비워야 하는 배우가 아니라면 말이다. 그 다음 옵션은 작가 교체다. 그렇게 프리랜서 교체가 반복되면 방송사 정규직인 PD만 덩그러니 남거나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고 PD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발령나기도 한다. 결국 남는 건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뿐이다. 오죽하면 30년 동안 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최장수 단일 DJ 배철수 아저씨도 그랬다. 라디오는 6개월마다 개편을 하니 5년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늘 6개월 뒤가 끝일 수 있다는 걸 각오하고 산다고. 이번 개편에 살아남으면 다음 개편까지 열심히 하는 거라고. 30년 해온 사람의 마인드가 이런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사라진 DJ나 리포터, 작가들을 여럿 알고 있다. 이들이 모두 능력이 부족해 물러나게 됐을까? 그렇지 않다. 그들 가운데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청취자와 공감하던 진행자도 발성이 깨끗하고 순발력 뛰어나던 리포터도 있다. 이들은 그저 공동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게 돼. 개편을 수차례 겪어 강원도로 전라도로 여러 번 이사한 베테랑 진행자 S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개편마다 생사가 결정되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 너무 지친 나머지 방송이라는 꿈이 퇴색되지는 않았냐고.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방송은 죄가 없지. 구조가 문제지. 나는 S의 초연함에 감탄하는 동시에 마음속으로 빌었다. S가 내년에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그 다음 해에는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이사하는 일이 없기를. 그녀처럼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 이 업계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이 구역에 톡 쏘는 방송작가 되는 법. 또박또박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구나. 아주 톡 쏘는구먼. 내가 방송작가로 살아오면서 이따금 한 번씩 들었던 말들이다. 이 문장들만 놓고 보면 단단한 월동무 같은 성정이 연상될 터. 내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살캉살캉 삶은 무 같은 시절도 있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 아득하다. 내가 어쩌다 이 구역 톡 쏘는 방송작가로 거듭났는지 이야기해보려 한다. 나이 30 넘어 화창한 꿈을 안고 방송작가로 전직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나처럼 다른 업계에 있다가 방송작가로 전직을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충격과 공포의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선배, 저 계약서는 언제 쓰나요? 계약서? 그런 거 쓰나? 이게 1단계. 그럼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음 달에 나와보면 알 거야. 이게 2단계,
자, 한 단계만 더 버티면 된다. 힘을 내자. 그래도 얼만지 대충 알아야. 아니 거참 말하기 민망한데 땡땡땡원 정도를 알고 있으면 돼. 마지막 3단계다. 선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들어보니 과연 말하기 민망한 액수였다. 자, 여기까지 버텨냈다면 방송작가로 첫 발을 무사히 내디뎠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나는 운명을 얌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선배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페이는 매년 오르는 거냐고 감히 물었다. 작가들의 급여는 월급, 연봉 대신 페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인다. 하지만 정말이지 궁금했다. 나는 고양이 사료도 사야 하고 가끔 외식도 해야 하는데 입에 풀칠만 하게 생겼으니 그러자 한 선배가 온화한 얼굴로 내게 말했다. 넌 참 또박또박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안면 트고 얼마 안 되는 시점부터 나는 할 말 다 하는 개로 통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사 방송국에서는 새로 들어온 작가가 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을 것이다. 물론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방송작가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준 곳이기에 은은한 고마움이 남아있다. 비록 그들은 나를 독한 애로 반추할지라도. 이 일화 이후로도 계약서와 페이는 방송작가 일을 하면서 가장 큰 숙제가 되었다. 꼭 풀고 싶은데 내 힘만으로는 풀 수가 없는 반드시 상대방의 공주가 필요한 숙제. 이 숙제 앞에서는 톡 쏘는 그 작가가 되어도 어쩔 수 없었다. 텔레파시로 계약서 쓰나요? 하고 물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최대한 신중하게 물어도 계약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상대는 경직되곤 했다. 좀 억울한 마음도 든다. 나는 방송작가 일을 오래 하고 싶어서 꺼낸 이야기들이었는데 좋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품는 고민 아니었나. 이미 밝혔듯이 나는 라디오를 좋아한다. 늘 그래왔다. 신영철 평론가가 몰락의 에티카를 통해 나는 문학을 사랑한다. 문학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나는 원고를, 라디오를, 라디오 너머에 있는 이들을 수줍게 연모한다. 그런데 이 연모의 마음은 곧 약점이다. 계약서도 페이도 이 약점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방송을 좋아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일을 한다. 좋아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고 들어간다. 나 같은 전현직 방송작가들이 얼마나 될까? 쓰다 보니 문득 궁금하다. 수천만 원 행사 뒤편에는 2,000원 시급이 있었다. 이 일이 있었던 건 2015년이다. 현재는 상황이 개선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쓴다. 방송작가로 전직하고 나서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았다. 페이가 적었기 때문에 부수입이 필요했다. 불러주면 뭐든 다 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한 선배가 내게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작가로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일단 이 일로 물꼬를 트면 앞으로도 행사를 맡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단돈 얼마가 아쉬웠던 나는 선배의 제안이 정말이지 고마웠다. 선배는 행사 작가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대략적으로 알려주었다. 이미 이 행사를 진행해 보았던 메인 작가 선배가 있고 나는 서브 포지션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였다. 통원고는 메인 선배가 쓰고 나는 그 외의 짧은 코너 구성과 퀴즈 출제, 코너 음악 선곡, 섭외 대상 체크, 당일 행사 진행 도우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어째 이 선배가 이야기를 마친 모양새다. 나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말이다. 결국 내 입으로 먼저 물었다. 선배, 그럼 제 페이는 얼마예요? 이번엔 예산이 넉넉하지를 못해서 5만 원이야.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했다. 재차 물었더니 5만 원이 맞단다. 선배, 이건 너무 심한데요? 이번에 행사가 급하게 잡혀서 그래.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쓸게. 이해해 주라. 아니,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돈 받고 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선배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졌다. 너는 지금 일을 배워야 하는 애가 그런 이야기부터 하면 어떡하냐? 일을 배워가며 한다고 제 몫을 해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선배 이거 시급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시간당 2,000원이나 될까 싶어요. 이건 열정페이잖아요.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이다. 행사를 하나 치르는 건 원고만 써서 끝나지 않는다. 섭외, 코너, BGM, 사전 답사, 행사 진행, 주차 안내, 하다못해 행사 마친 뒤 쓰레기 정리까지 전방위로 뛰어야 한다. 내가 이 행사에 들이는 시간 대비 페이를 계산해 보니 답이 없었다. 시간당 2,000원이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다. 불과 며칠 전 라디오 원고 오프닝에 열정페이 이야기를 썼는데 웬걸 내가 바로 당사자였던 거다. 당시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한창 사회적 화두가 되던 시기였다. 내 말을 듣는 선배는 말이 없었다.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내 노동력이 이렇게까지 저평가되어야 할까 싶어 그저 심란했다. 금요일 퇴근 직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불금을 망치고 말았다. 내심 생각했다. 선배가 행사는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열정페이 운운하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작가는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월요일이 오고 아니나 다를까 그 선배가 내 자리로 다가왔다. 그런데 열정페이 사태가 있던 금요일과는 얼굴이 다르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작가, 나 칭찬해주라. 왜요? 여기저기 얘기 잘해서 페이 10만 원으로 올렸다? 다 고생했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배는 내 입에서 나온 열정페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그래서 고민 끝에 번거로운 일을 자처했다. 여기저기 얘기 잘했다는 한 문장에 내포되었을 긴 과정이 떠올랐다. 선배는 직속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을 것이다. 작가페이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상사의 동의를 구하고 어쩌면 서류도 한두 장 다시 썼을지도 모른다. 그는 이 귀찮은 과정을 거쳐 결국은 작가페이를 상향 조정해냈다. 그리고 이 작은 승전보를 내게 알렸다. 시급으로 따지면 2,000원이 4,000원이 된 셈이다. 어차피 둘 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문제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아가 행동해주는 선배가 어디 흔하던가 그 고마움을 마음에 품고 행사를 치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미담이자 괴담이다. 문제의식을 공유해준 선배가 있어 미담이고 수십 년간 막내 작가 행사 페이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괴담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행사에서 작가, 특히 막내로 불리는 신입 작가의 페이는 암담한 수준이다. 심지어 교통수단 지원이 안 되면 행사를 하는데 잔고는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이젠 이 괴담을 멈출 때다. 행사로 집을 마련했다는 연예인들까지는 아니어도 작가가 행사에 들인 공력 정도는 인정받았으면 한다. 하다못해 행사 스태프들이 먹을 김밥값도 매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도 신입 작가 페이는 피해간다. 부디 지금의 막내들은 최저시급 수준의 페이라도 보장받기를. 행사 이후 헛헛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기를 2015년의 막내가 바라본다. 방송사 호칭의 미스터리. 나는 호칭에 민감하다. 우리가 불리는 명칭에 사회적, 관계적 함의가 집약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호칭이 부르는 이와 불리는 이의 관계성, 존중감, 심지어는 위계까지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연예계만 봐도 알 수 있다. 배우, 가수, 개그맨, 진행자, 여러 직군이 존재하지만 유독 배우에게만 배우님이라는 높임말이 자주 쓰인다. 개그맨님, 가수님이라는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다. 나는 배우님이라는 존칭이 연예인 가운데서도 유독 연기자를 추앙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광고비와 출연료로 건물을 올리는 배우들은 명칭마저도 올라간다. 호칭은 생각보다 많은 걸 시사한다. 연예계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더 호칭 난리통인 것은 방송 제작 현장이다. 처음으로 규모 있는 방송사의 촬영 현장에 발을 들였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사방에서 막내 찾는 소리만 들려왔다. 막내야! 막내 섭외 다 됐어? 막내 지금 어디래? PD와 메인 작가들이 애타게 불러대는 막내는 집안 막내가 아니라 막내 작가였다. 막내로 불린 이들은 기본적으로 걷지 않고 뛰었다. 하도 여기저기서 부르니 잽싸게 움직여야 하는 것 같았다. 방송계에서는 신입 작가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내라는 호칭을 붙인다. 드라마 분야를 제외한 방송의 작가들은 소위 막내 작가로 불리는 신입 작가,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서부 작가, 프로그램 한 편을 총괄하는 메인 작가로 구분된다. 사실 이 구분 시스템마저도 종잡을 수 없고 주관적인 것이 3년 넘게 일을 했어도 막내 작가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1년도 되지 않아 금방 서브 작가가 되어 코너 원고를 쓰는 사람도 있다. 승진과 급여 개념도 중구난방이다. 어떤 곳에서는 신입 작가가 한 달에 180만 원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서브 작가인데도 한 달에 130만 원을 받는다. 둘 다 저임금이라는 사실이 슬프다. 대체로 막내에서 서브가, 서브에서 메인이 될수록 원고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며 자잘한 잡무는 신입 작가가 대부분 떠안는다. 타업계에서 일을 하다 작가가 된 나는 다행스럽게도 막내 딱지를 달지 않았다. 내가 있던 지역사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작가 인원이 나 한 명이었다. 프로그램 안에 작가 선배가 없었다. 혼자 구성과 섭외를 도맡아 해야 했지만 막내로 불리지 않는다는 점, 그거 하나는 좋았다. 방송가에서는 가장 연차가 낮은 신입 작가에게 의례 막내라는 호칭이 따라 붙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일하는 내내 나는 막내 작가라는 단어가 불편했다. 멀리서 누군가 막내야 하고 쩌렁쩌렁하게 신입 작가를 부르면 괜히 내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마치 안사람과 바깥양반이라는 호칭을 들을 때처럼, 시댁과 처가를 들을 때처럼, 작가와 여류작가라는 호칭을 들을 때처럼, 막내 작가라는 단어를 곱씹을수록 기저에 깔린 차별성이 느껴졌다. 신입 작가면 신입 작가지 왜 막내일까? 같은 신입이어도 PD나 아나운서에게는 막내 PD라거나 막내 아나운서라는 호칭이 붙지 않았다. 유독 작가만 막내라는 서열적 단어를 공식 호칭으로 부여받았다. 친족 모임도 아닌 노동 현장에 왜 막내가 존재해야 하는 걸까? 방송국에서는 장녀도 막내가 되고 장남도 막내가 됐다. 일단 방송작가가 되면 나처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막내로 불리는 시절을 몇 년은 감내해야 했다. 나는 이 호칭이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철저히 갑들에 의해 물려내려온 언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예를 들어 이은혜 작가에게는 시킬 수 없는 담배 심부름을 막내에게는 시킬 수 있다. 이 고리적 단어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누군가를 손쉽게 부리기 위해서다. 호칭은 이렇게 힘이 세다. 실제로 막내 작가들이 하는 업무를 들여다보면 작가보다는 막내의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소위 막내 작가, 그러니까 신입 작가들은 상상 이상으로 다양하고 잡다한 일들을 한다. 일반적으로 작가라고 하면 떠올릴 원고 작성은 대부분 서브 작가나 메인 작가의 몫이다. 더러 막내 작가에게 원고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다. 원고도 쓰지 않는데 신입 작가들은 대체 뭘 하는 거냐고? 세상에서 제일 바쁜 게 방송가 막내들이다. 이들은 출연자 섭외, 취재, 스케줄 정리, 원고 수합, 녹취록 타이핑, 영상 찾기, 출연자 급여 정산, 공문 요청과 발송까지 온갖 사사로운 일을 해내야 한다. 심지어 주차증 관리와 선배들의 커피 심부름도 해야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는 사무실 청소까지 맡는다. 오죽하면 신입 작가들은 스스로를 작가가 아닌 잡가라고 부른다. 하도 잡무가 많아서다.
하는 일이 이렇게 방대하니 신입 작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1시간도 안 되어 프로그램 스케줄이 꼬인다. 하는 일은 많은데 급여는 최저시급에 호칭은 막내다. 뭐 하나 충족되는 구석이 없고 그 와중에 야근은 밥 먹듯 한다. 이 불공정을 버티지 못하고 신입 작가들이 1달, 2달 만에 사라진다. 그렇다 보니 요새 방송가에는 이런 말이 떠돈다. 신입 작가는 구하는 게 아니라 모셔오는 거다. 어렵게 모셔와서 막대하지 말고 그들에게 그냥 이름을 돌려주자. 막내야가 아닌 김땡땡 작가로. 또 부디 방송계 선배들이 방송을 배우며 일하니 적게 받아도 참으라는 시혜적 태도는 버렸으면 좋겠다.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걸 인정할 때도 됐다. 이제 막 업계에 입문한 작가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나는 방송계 선배들이 딱 3가지만 지켜줘도 신입 작가들이 훨씬 오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첫째, 막내라고 부르지 않을 것. 둘째, 커피 심부름처럼 작가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시키지 않을 것. 셋째, 단 한 문장이라도 실제로 원고를 써볼 수 있게 기회를 줄 것. 내 호칭과 업무가 존중되고 이를 진득하게 배울 수 있다면 지금처럼 방송가에서 신입 작가 찾아 산만리하는 일은 줄어들 거다.